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부동산의 기준이 되고 싶은 남자 대부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상가 투자 실패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고 아직 몇 명 보지도 않은 영상인데 그 영상을 보고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상가 투자도 해보셨던 분이셨고요. 상가 투자를 통해서 실패라는 경험도 해보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요청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자기가 상가 투자를 할 것 같은데 계속 저한테 자문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딱히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빼앗길 것 같지 않아서 흔쾌히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 드릴 것은 이제 지난 편에 이어서 상가 투자,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상가 투자 실패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 드렸죠. 임대값, 경쟁상권,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었었습니다. 그 중에 그림을 그린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막연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제가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를 찾아오셨던 분이 아쉬워하던 상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입니다. 여기 단지 내 상가인데 입찰로 저렴하게 매입을 하셔서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하더군요.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상가 호실보다 억 단위를 저렴하게 얻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보면 위치가 정말 좋죠. 8호선 송파역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단한 게 이 면적을 한번 보세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단일 재건축으로는 최대 크기였었습니다. 세대수가 9,500세대가 넘는 무려 10,000세대에 육박합니다. 단지 내 상가 규모로는 정말 서울이 아니고서야 나올 수 없는 수준입니다. 보시면 이 밑이 양재대로변인데 양재대로변으로 유동의 흐름이 막힙니다. 이제 반대쪽도 여기 초등학교, 박물관, 초등학교 이렇게 보이시죠? 유동 흐름이 막힙니다. 만세대, 세대수니까 실제 인구는 더 되겠죠. 이게 전부 다 송파 헬리오시티 상가 쪽으로 유동이 흐릅니다. 지도상으로 본 조건은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이런 단지 내 상가가 또 앞으로 나올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조건은 완벽해요.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죠. 이게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특징이 뭐냐면 다가구 주택이랑 빌라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옆으로 막 새기도 하는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정 방향으로 유동인구가 흐릅니다. 지방에서는 10,000세대 정도면 이제 작은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죠. 실제로 최근에 8,000세대급 신도시가 지방에는 많았습니다. 이 규모는 지방의 작은 이제 군단이기도 하고요. 이 단위의 유동인구 흐름이 한 상가로만 흐릅니다. 이건 안 될 수 있는 조건을 찾기가 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상가 투자 실패가 있었던 걸까요? 일단 송파 헬리오시티 상가의 전체적인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송파 헬리오시티는 공실로 좀 극심한 문제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헬리오시티 상가 규모가 큰 탓에 이제 유동 흐름이 지나가는 그 안에 보면 1-1, 1-2 근린 상가 450개 정도만 경쟁력이 있고 나머지 이제 사이드에 있는 상가들은 경쟁력이 좀 떨어집니다. 실제로 가서 보시면요. 이런 것들을 떠나서 재밌는 건 이곳 주민들은 이제 필수 업종의 부재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하더라고요. 공실은 많은데 정작 이곳을 이용할 주민들은 상가 점포가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되게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요? 이제 분양가는 높고 여기서 운영할 업종들의 임대 가격의 한계는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조합원 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체가 전문적이진 않죠. 이제 조합원 분양가는 낮고 이제 일반 분양가가 높아야지만 조합원 부담이 경감이 되기 때문에
전형적인 이제 부풀리기가 가능했겠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800만 원이 한 개인 커피숍 상권에서 1000만 원 커피숍을 그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그리고 생활 필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만 세대라면 이제 도보권 점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점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도보권보다 조금 더 큰 지구에 하나 정도 있는 이제 병의원들, 뭐 베스킨라빈스 같은 지구에 하나 정도 있는 점포들도 입점을 합니다. 그리고 송파역이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이보다도 더 큰 이제 지역에 하나 정도 있는 점포도 입점이 가능하긴 한데, 뭐 상가 특성이 보면은 이제 거기 있는 구성과 이제 외관, 그리고 위치 자체가 외부에서 유입이 될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역권 점포는 사실상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상가 분양가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1층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1억 3천만 원대, 2층은 이제 6천만 원대로 시작을 했고요. 이건 일반 분양할 때 보통 150%, 200% 정도의 이제 낙찰이 입찰이 됐었습니다. 실제 이 상가 임대 가격은 뭐 1층은 8평, 10평 기준으로 1억에 900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2층 이상은 30평 정도에 1억에 이제 350만 원, 400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에 맞출 수 있는 거는 저는 사실 뭐 은행이나 병의원 정도밖에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럼 다시 잠깐 뭐 지도를 볼까요? 여기가 이제 헬로우시티 상가입니다. 엄청 크죠, 세대도. 송파역도 바로 앞에 보이고요. 이게 올해 2월에 이제 로드맵인데, 이제 만세대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보시면 이제, 은행들이 있죠? 그리고 위에 한의원, 뭐 여기 치과, 그런 의원급들이 있죠. 또 위에 또 치과 있고요. 동일 업종들이 지금 상단에 분포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 평수에서는 이제 이 평수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매출이 한계가 있습니다. 면적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생활 필요 업종은 사실상 진입하기가 어려운 임대료입니다. 저를 찾아오셨던 분은 이제 상층부에 이제 상가를 계셨던 분이시고요. 이분은 임대료가 문제가 아니었었습니다. 사실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만 포기하면 뭐 임대료만 적게 받는다고 하면 들어올 업종은 만세되기 때문에 넘치고 넘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임대료가 아니었었습니다. 면적이었죠. 같은 층에서 이제 임대가 되는 호실 같은 경우에는 이분보다 내놓은 월세가 150만 원이나 높았는데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의 문제는 이제 면적이었습니다. 상층부를 원하는 병의원이나 학원 등이 이제 필요한 면적이 있죠. 여기 보시면 들어와 있는 이 업종들도 필요 면적이 있습니다. 은행들도 그렇고요. 병의원들도 그렇고요. 학원들도 그렇고요. 옆에 옷이 소유주와 마음이 잘 맞아서 같이 임대를 주면 되겠지만 그게 쉬울까요? 옆호실 소유주는 이제 단독 임대가 가능했고 저 역시 그간 집합상가를 보면서 이제 단독 임차의 요건은 정말 옆에서 보면 필수에 가깝습니다. 이건 지난 편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만약 이분이 상가를 사기 전에 병의원이나 학원 같은 이제 지구권 점포 그림을 그리고 구입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비싼 값을 주고 샀다고 하더라도 이제 입점을 원하는 업체가 워낙 많았고 실제로도 많이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투자한 상가는 작았습니다. 20평이 좀 안 돼, 20평 이하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더 돈을 주고라도 이제 그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원하는 평수를 찾겠죠. 옆에 호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임대료가 훨씬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임대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조건이 맞았던 거겠죠. 이 헬리오시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 가격이 비쌌던 탓에 이제 환산 매매 가격이 이 지역이 이제 3, 4% 정도 환산 매매 가격을 하는데 그
그 수준의 이하였었습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 상가고 워낙 조건이 좋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곳이라고 봤겠죠.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근데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환산 매매 가격 3%만 계산을 해보면요. 월세 20만, 25만 원 정도를 더 받게 되면 상가 가격이 1억 원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살 때 싸게 샀다고 하더라도 별로 소용이 없어요. 임대 가격 150만 원을 더 높게 받으면은 100만 원이면은 4억에 상가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15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상가 가격이 6억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환산 매매 가격이 3%라는 게 이런 뜻이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어떻게 감이 좀 오시나요? 그림을 그릴 때는 이제 임대 가격을 밑바탕으로 그 위치에 가장 어울리는 업종을 생각하고 그려야 됩니다. 이게 상가 투자의 기본입니다. 다행히 이제 저를 찾아오신 그 분은 그 상가를 매도를 하셨다고 하고요. 이제 매도가 가능하다는 건 이제 비록 공실로 있었긴 하지만 그 쓰임새가 누군가에게는 있다는 것이고요. 결국 이제 임대료 안정과 함께 여기 헬리오시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 활기를 찾는 날이 올 겁니다. 상가 위치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고 조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상가를 이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상가 투자 실패를 했다고 아마 절반은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찾아오셔서 이제 다른 상가 투자를 할 수 있는데 5군데를 저한테 더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 딱 하나, 그분하고 저랑 이제 공감이 같이 갔었던 부분은 이분이 상가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가짐, 그 이유였었습니다. 은퇴를 몇 년 앞에 두고 계신 분이셨었고요. 이미 이제 서울의 굉장히 유력한 지역에 집도 가지고 있었던 분이셨었습니다. 이분이 원하셨던 건 이제 현금 흐름을 은퇴 후에도 쭉 이어가기를 원하셨었죠. 지난 편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상가 투자를 현명하게 하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이제 월세가 5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이제 뭐 연봉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연금이 있을 수도 있죠. 이걸로 생활을 하고요. 그 500만 원은 이제 종잣돈으로 묶어둡니다. 그럼 직장일 다닐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100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연봉이 있는 사람 혹은 이제 수입이 있는 사람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경제 활동을 할 때 자유로워진다는 뜻이죠. 이후에 이제 월 500만 원을 꼬박꼬박 모아서 2년만 모은다고 하더라도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다시 작은 상가를 매입할 수 있는 종잣돈이 되고요. 그 현금 흐름으로 내 생활의 윤택함을 이제 늘릴 수도 있고, 뭐 일부는 다시 재투자를 해서 현금으로의 수임의 이제 수준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1500, 2000만 원으로 늘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산은 알아서 따라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상가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을 느끼시는 분이셨고요. 실제로 이렇게 자산을 늘려가시는 분들은 과거에도 저도 많이 만나 뵀었죠. 놀라운 것은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자산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은 현금 흐름하고는 별도로 자산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해 있는 거를 그동안 자산 설계를 하면서 많이 봐왔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계획을 이제 은퇴 전에 이루고자 이제 수도권에서만 5군데 상가 투자처를 저에게 더 물어보셨었습니다. 그분은 아직 투자를 한 게 아니어서 그 투자처를 제가 다 여기서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5군데 중에 한 군데는 고위험, 고수익,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저위험, 저수익,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추천드리기 좀 불가능할 것 같았고요. 재밌는 건 이제 앞으로 계속 만나서 이제 제가 추천해드린 상가도 있었는데 그 상가는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상가 전체에서 한 상위 20% 정도는 되는 상가였었거든요. 이 상가보다 더 좋은 상가, 상위 20% 이내의 상가를 만약 찾아서 오시면 제가 자산 설계와 자문을 해드리겠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면서 돌아가셨는데 과연 그런 물건을 갖고 올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차후에 그분이 상가 20% 이내의 물건을 찾아서 오신다고 그러시면 제가 영상으로 그분이 허락하신다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운영할 때도 그렇고요. 직접 소속이 되어 있을 때도 그렇고요. 제가 추천하는 물건보다 더 좋은 물건을 들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자산 설계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한테도 되게 좋은 공부와 경험이 되고요. 이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걸 왜 버립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이제 저를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할 수 있게 했던 경험이자 원동력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의 저를 만들었던 방법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 그런 물건들을 이제 직접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프로젝트 매니저 했던 일들은 사실 그렇게 연결된 건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최근 저를 찾아오셨던 분 말고 소개해드릴 만한 사례를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구도심 상가 건물을 찾고 계셨던 분이 계셨어요. 여기는 이제 평택의 서쪽 안중입니다. 평택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고덕신도시만 생각을 하시는데 평택이라는 도시 전체가 큰 발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릴 거는 한 4년 전쯤의 일이었었어요. 저한테 의뢰를 하셨던 분은 직업상 이제 외국을 오가는 일을 하셨던 분인데 외국을 오가다 보니까 좀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쌓으셨던 것 같아요. 저 역시 이제 주로 전화로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분이 찾으시는 상가 그리고 혹은 상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찾고 계셨었거든요. 이제 저랑 연락이 닿아서 제가 자문을 해드리려고 했던 데가 이 근처입니다. 여기를 보면 여기가 다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안중인 일반 상업지역이 여기 지금 의뢰를 받았던 이 지역 여기가 이제 시장 상권이고요. 여기가 터미널 밑에가 터미널 상권입니다. 지금 가보면 예전에 안중 시내라고 불렸던 데고요. 그리고 5일장이 현재도 열리는 시장 상권입니다. 근데 이곳의 토지가 평당 600만 원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 옆에 여기가 새로 생긴 택지입니다. 여기가 송담지구라고 이렇게 새로 생긴 택지예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 대로변이 여기가 아론부지라고 해서 상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자리고요. 그리고 여기가 준주거 부지입니다. 여기도 상가를 지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지금 표시해 놓은 여기 준주거 부지랑 이 아론 부지에 비해서 여기 일반 상업지역의 토지 가격이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은 굉장히 높죠. 준주거나 아론 부지에 비해서는. 이분이 바라보고 계셨던 건 뭐였냐면 이제 구도심 재생이 될 거고 구도심 재생이 된 다음에는 지금 표시해 놓은 여기 가격을 이제 따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투자입니다. 저도 부동산 기본에 대해서 영상으로 남겨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도시의 흐름상 이제 큰 폭의 상승은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이분이 노리신 게 바로 그런 움직임을 노리신 겁니다. 거기에 이제 상가를 지어서 현금으로 월세도 꾸준히 받고 계시다가 언젠가 정비 사업을 하면 시세 차익이 크게 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신 게 굉장히 어려운 투자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제가 부동산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때 또 한 가지 이야기 드린 게 있습니다. 이제 상가 혹은 이제 상권 같은 경우에는 태생부터 경쟁을 한다고 상권의 논리로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접근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상권, 안중은 굉장히 작습니다. 상권이라고 불릴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 위치, 입지를 봐야 됩니다. 대다수 이제 지역권의 상권이라고 불리는 데가 아닌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별 입지, 개별 위치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일단 평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40개가 넘는 이제 개발 사업들이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이런 도시에서는 신규 개발 사업이 우선순위지 구도심 재생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도시 계획을 봐도 안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근데 이번 정권 들어서 이제 초창기 뉴딜 정책, 구도심 재생 정책 때 안중읍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근린 재생형 사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하면 이제 길고 좀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제가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정비 사업을 통해서 사업성이 일어나고 그 사업성이 닿을 수 있는 돈까지 닿는 정비 사업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생활 여건만 개선하는 정비 사업 지구에 이제 안중이 포함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안중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 시장에서 이제 아까 이야기 드렸던 신규 택지처럼 가격이 역전되는 일은 당분간은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시 지도를 한번 보죠. 이분이 이야기하신 여기 이 일대를 보면 여기는 이제 흔히 무보증 지역이라고 하죠. 노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제 주로 거주를 하는 지역입니다. 안중에서도 최하위 수요층이 머무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상가의 위치를 보기 위해서는 유동인구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업지긴 해도 유동인구가 기피하는 지역인 셈입니다. 비싸긴 해도 여기 새로 생긴 이 택지 여기 유동인구 흐름을 보면 이런 모양으로 됩니다. 이 지도에 나오진 않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여기가 준주거부지라고. 여기가 준주거부지입니다. 저는 차라리 이제 여기가 지금 좀 비쌌고 이쪽에 이제 아론부지라고 하는 이 아론부지도 가격이 비쌌어요. 지금도 싸진 않고요. 그럼 여기가 차라리 비싸다고 하면 여기가 지금 일반 상업지역이고요. 여기가 준주거부지입니다. 상가가 쭉 이어져요. 그럼 여기에 있는 상가, 여기는 600만원대 이하였었거든요. 근데 여기 가운데 도로가 보시면 이 지도로 표시되어 있는 이 도로가 10m 정도밖에 안 되는 도로입니다. 굉장히 작아요. 상권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점포주택, 만약에 점포, 단층 점포를 짓게 되면 상가가 이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면 여기가 상가 지역이라고 보죠. 그럼 여기에 상가가 있으면 어디까지가 상가 지역인지 몰라요. 그냥 여기까지도 다 상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상가가 있다 그러면 바로 뒤에 여기 아파트들이 2000세대인데 배후 수요로 잡힙니다. 그리고 인근 다가구들도 배후 수요로 잡힙니다. 유동 흐름을 보면. 그럼 여기에 짓는 게 차라리 이분이 생각하는 구도심 일반 상업지역보다 지금 토지 가격은 비슷한 수준이었고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이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지금 보면 여전히 개발 진행 중이긴 한데 지금까지 상황만 보더라도 구도심은 그때 그분이 물어봤을 때보다 더 악화가 된 상황이고요. 이제 보증금이랑 상가의 월세가 사실상 없는 지역입니다. 사실상 누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도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고요.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걸 이야기 드린 이유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름 투자 좀 한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니면 이제 한 번의 투자로 큰 차익을 남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이제 천안역 워낙 유명하죠. 한때 명동이라고 불렸던 사건이 도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그걸 통해서 굉장히 교훈을 느끼신 분들이 많죠. 수원역만 봐도 수원역은 워낙 잘 되는 이제 상권이잖아요. 유동인구가 40만에 육박한데 실제 이용객은 수원에 이제 인계동이나 남문에도 뒤집니다. 수원역 바로 앞은 잘 되는데 이제 상권이 커지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구도심, 도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죠. 그래서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도 굉장히 오래된 구도심이에요.
물론 도로가 이제 처음부터 잘 만들어졌던 곳이거나 이제 도로 개선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여기에 토지의 수익성이 개선이 돼서 이제 인근 주거지도 들어오고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지긴 합니다. 지금 구도심 가보면 굉장히 싼 데들이 많은데 절대로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사례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수원 인계동입니다. 최근까지 제가 진행했던 사업지였고요. 직접 투자처를 찾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보시면 중심 상업지역 보이시죠? 경기도에서 가장 큰 상업지역이자 수원에서 유일한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이제 서울하고 다르게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원 인계동은 도시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뚜렷한 지역입니다. 정말 이제 잘 된다라는 거는 뭐 모르겠지만 최소한 중간 이상의 유지될 수 있는 상권이라는 거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여기는 이런 상권은 이제 인근 배우 수요 보시면 여기 아파트들 보이시죠? 아파트 엄청 많습니다. 이쪽에도 아파트 엄청 많고 아파트 엄청 많고 아파트 다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는 게 이제 수원 인계동인데요.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배우 수요의 유동 흐름으로 상권을 판단할 수가 없는 데입니다. 상권이라고 불리는 데죠.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청역 보이시죠? 그리고 버스, 여기가 광역버스가 쓰는 데거든요. 이 자리가.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오피스, 이쪽도 오피스입니다. 반드시 11자는 아니고요. 근처가 다 오피스가 많긴 한데 대표적으로 이 11자가 오피스예요. 이렇게 역과 버스 그리고 오피스 이 수요의 유동 흐름으로 상권을 움직이는 이제 전형적인 상권이라고 불리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제 채널이 아닌 곳에서 이 인계동 내부 상권을 이제 한 자료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투자자의 상권 분석은 개발자의 상권 분석이나 실사용자의 상권 분석과는 좀 다릅니다. 보시면 블록별로 임대가의 흐름이 다릅니다. 핵심 지역이 있고요. 수요층에 따라서 주간, 야간의 메인인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임대가가 대략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투자자의 상권 분석은 실사용자의 상권 분석과 다릅니다. 지도를 보시면 다시 지도로 돌아와서요. 지도를 보시면 이제 제가 체크해 놓은 데 있죠. 여기 임대가가 다 비슷합니다. 근데 장사가 잘 되는 곳은 해당 세입자에 따라서 달라지죠. 투자자의 상권 분석은 이 임대가가 비슷한 곳에서 저렴하게 매입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 임대가가 평당 40만원, 50만원 전후라고 하면 어디 코너가 좋다, 어디 뭐 계단이 몇 개다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비슷하다고 하면 가장 싸게 매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좋습니다. 이런 상권에서 유의해야 될 것은 이제 아까도 보여드렸죠. 이 정도가 막도리 지역입니다. 상가는 개별적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 점포가 하나 둘 등장을 하면 그 거리 자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미 잘 되는 자리들은 정해져 있어요. 여기 보면은 유동 흐름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막도리 지역에 잘 되는 높은 임대가를 받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실제로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상 언제 꺼질지 모르는 거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계속 그 점포들이 이제 장사가 잘 되고 상권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으나 최근 이제 코로나 사태 있죠. 코로나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다른 곳은 장사가 전반적으로 다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 체크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영향을 받는 게 적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개로 나뉩니다. 초급 투자, 이제 혹은 좀 안전한 방법으로 핵심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상권도 갈수록 이제 양극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되는 것은 수익률이 안 나와도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죠. 조금 비싸더라도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런 블록에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전 이야기를 드린 대로 이런 투자를 할 때는 잘 되는 세입자가 들어간 곳보다는 이제 임대가 한계선에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상가를 매입해서 잘 되는 세입자를 직접 계약을 해서 뭐 상황을 좋게 만드는 거겠죠.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차후의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위치는 여기 위치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다른데 이제 상가도 있죠. 뭐 이런 상가들 이런데 위치에 있는 1층보다 차라리 여기 상층부가 더 낫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유동 인구부터 매출까지 상권의 뭐 사이드에 있는 데보다 차라리 핵심 지역의 상층부가 투자로서는 훨씬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소급 투자 말고 중급 투자를 이야기 드리면 이제 리스크를 줄이면서 뭐 고수익은 또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핵심 지역에서는 안 되고요. 여기 이제 막돌이 지역 핵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싸죠. 매물도 거의 안 나옵니다. 나와도 수익률이 아무리 뭐 제가 이야기 드리는 뭐 끝에 부분을 사고 뭐 임대가가 뭐 그런 데를 산다고 하더라도 싸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고요. 이거는 하루 이틀 기다려서 잡을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제 핵심 지역은 포기하고 임대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지역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뭐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그래요. 이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이 위치들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권이 이용객이 이제 인근 배후 지역에서 걸어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상권을 찾아오는 데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만큼 상권에 필요한 업종이라면 여기 핵심 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찾아옵니다. 근데 여기에 최소 조건이 있어요. 막돌이 지역 내로 최소한 여기 상권 이내로 정확히 그려드릴게요. 이 상권 이내로 진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임대가 분석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뭐 막돌이 지역, 임대가가 움직이는 지역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막돌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략 블록별로 평균 임대 가격이 있습니다. 지금 장사가 잘 되는 데가 아니면은 저 지금 파란색 네모칸은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임대 가격이. 이 가격이 이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위치를 찾는 겁니다. 못해도 임대는 할 수 있는 자리고요. 잘 되면 임대 가격은 물론 상가 가격까지 이제 오를 수 있는 자리를 찾으면 됩니다. 인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인가요? 여기 1943이 월 매출이 3억 원이 넘게 나오는 자리가 있어요. 사실 여기도 핵심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핵심 자리보다 더 매출이 잘 나오죠.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이쪽인 것 같은데 별밤이나 아리랑 같은 이제 클럽에 있는 위치도 사실 막돌이 위치입니다. 이 클럽들이 빠지면 임대가는 사실 다른 이제 이런 막돌이 지역들과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지역 이쯤인가 여기가 최근 용범인의 대창집이 뭐 평일에도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위치만 보면은 막돌이 지역에서도 굉장히 빠집니다. 그런데 장사는 잘 돼요. 상가는 이제 개별적 특성이 큰 탓에 누가 장사를 잘할지 예측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예측도 막돌이 지역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상업지역은 아까 보셨죠? 굉장히 넓어요. 상업지역이. 이 뒤편도 다 상업지역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상업지역 외곽에서는 장사가 잘 돼도 소용없습니다. 인근에 있는 상가들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잘 되면 뭐 혼자만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와서 임대가가 변동이 되려면 최소한 이 막돌이 지역 내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임대 가격이 따라옵니다. 이제 고급 투자를 이야기 드리면 리스크는 크지만 가성비만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소급 투자는 핵심 지역에 하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중급 투자는 제가 막돌이 지역 내에서 하라고 그랬죠. 고급 투자는 이 지역 모두 다 포기를 합니다.
상권이라는 것을 이제 배제한 채 이제 상권이 아닐 때, 개별 입지를 볼 때, 아까 첫 번째 안중에서 설명을 드렸죠. 인근 수요와 유동 이름만 보고서 입점 가능한 업종을 머리에 떠오르면서 투자를 진행하는 겁니다. 보통 경매 물건을 보면 대다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죠. 상권이든 아니든 그림이 그려지는 상가를 찾기는 힘들지만 그려지면 일단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림이 그려진다는 건 이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고요. 상가 투자의 본래 목적인 이제 최대한 적은 돈으로 높은 수익을 얻는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계도 보면 이제 이 위치에 유치회관이라고 있죠. 굉장히 유명한 이제 이 해장국집이에요. 사실 유치회관이 아니라고 그러면 여기는 높게 임대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 상권 전체에서 보면은. 하지만 주변 오피스텔 수요들이 있어요. 이게 다 오피스텔들이 있는데, 그리고 모텔들이 있죠. 그리고 오피스 수요들도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유치회관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한 자리예요. 근데 만약에 유치회관이 없다고 하면 이 지역은 인계동에서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을 자리고요. 완전히 사이드에 있죠. 여기에 있나 여기에 있나 근처 수요는 비슷비슷합니다. 인계동에서 상가가 망해서 경매 물건이 나온다고 그러면 딱 나올 만한 자리입니다. 그때 누군가는 이제 유치회관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사례들을 들려드렸는데 조금 감이 오시나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 드린 이제 투자자의 상권 분석은 임대가, 경쟁 상권, 그리고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이 말을 압축해 놓은 것들을 지금 사례로 풀어드린 겁니다. 경쟁 상권은 말을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제가 대략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인계동 이야기를 하면서 인계동 역할이 분명한 데라고. 이게 왜 그러냐면 미락으로 보면 수원 도시 계획상에 이제 이용자 수가 인계동 같은 경우에 정해져 있습니다. 중심 상업 지역이 15만 명이 이용객이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수원에서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영통이 굉장히 치고 올라왔던 시기가 있었어요. 삼성도 훨씬 더 가깝고요. 그래서 인계동을 버릴 수가 없어서 미락을 그쪽을 제안을 합니다. 인계동이 그냥 버려지는 지역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중간은 갈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최근 상권 조사를 본다고 하더라도 인계동은 최고가 아니어도 항상 상위권에는 랭크가 돼 있는 상권입니다. 다만 이제 매출이 그다지 높은 지역은 아닙니다. 이제 영통 때문에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수요도 이제 좀 적어졌고요. 다만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도 위락을 유흥을 원한다고 하면 위락이 유흥입니다. 유흥을 원한다고 하면은 넘어올 수는 있겠죠. 이 위락을 인계동이 쥐고 있는 한 그리고 도시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인계동은 최소 중간은 가는 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도보로 분석을 해야 되는 이제 상권이 없다고 평가되는 지역이나 소형 상권이나 이제 배후 면적이 크지 않은 아까 첫 번째 이야기 드렸던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서울 같은 지역의 역세권들 같은 경우에는 1차 이제 배후 인구로 그걸 봐야 되는 거고요. 이 1차 배후 인구가 아닌 2차, 3차 수요층이 몰려 들어오는 상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로 봐야 되는 게 틀립니다. 조금 사례를 통해서 감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례를 전혀 다른 예시들로 지금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상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라고 저를 이번에 찾아오셨던 분도 물어보더라고요. 굉장히 이런 질문 많이 받아봤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살 때 제 얘기를 듣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사실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합니다. 살 때 무작정 사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고 준비를 하고 매입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사고 난 다음에 그 세입자와 좋은 관계를 맺는 거고요. 거기서 어떻게 관리를 하냐가 더 중요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팔 때입니다. 어떻게 파느냐가 사실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상가에 대해서는 해야 될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좀 늦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좀 피곤한 게 얼굴로 드러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상 대한민국 부동산의 기준이 되고 싶은 남자 대국이었습니다.